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오로라입니다. 한국에서 모델 일해요. 한국 오기 전에 프랑스 선생님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 전에 왔어요. 한국 너무 재밌고 편하고 아름다워요. 한식 너무 좋아해요. 많이 있어요. First thing. 파리파리 문화 외국분한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달아요. 벨기에에서 먼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With time.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had a working holiday. I was working in a small museum in Insadong. This museum was built in 2 days, I think. So it was really pari-pari. There were many problems because of that, like technical problems. We had to repair really fast, even when they were customer. We had to do pari-pari, pari-pari, 해야 돼. Like this, the 사장님 was telling us. So it was very stressful. Because every day 다른 문제 있었어요. 아니면 during the shootings, we always have to do really fast. In Belgium, we like to take more time to do things. The good thing is like usually we finish before. People want to go home, so I think that's good. But sometimes, I don't know, it really depends on the situation. Sometimes it's pali-pali because they were not enough thinking before. So we still finish late. I'm used to it. 네. When I go back to Belgium, I don't like to wait anymore. So when my mom is like, I don't know, like grocery shopping, just choose this and that, and let's go, let's do, I will help you. Let's go home. Yeah, and then she said that, you are more stressed than before. 가끔 답답해요. So if my family come and then we want to order, they will see the bell and they will be like, what is that? And they will really like it. 뒤에 친구들이 비슷한 경험 있어요. She said that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라고 합니다.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진 24살 독일 여성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인형 분장 놀이와 티파티를 열며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웅크리고 앉아 복잡한 수학 이론과 컴퓨터 과학, 개념으로 가득 찬 두꺼운 교과서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였고 종이에 연필로 긁는 소리는 제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배운 순간부터 학문의 세계는 사이렌 소리처럼 저를 유혹했습니다. 전형적인 주부였던 어머니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느라 분주히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뛰어난 수학 및 컴퓨터 과학 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모든 지혜를 흡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끝없는 질문을 쏟아냈고 어린 마음은 우주의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어린 시절은 잠시 아기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뺨과 크고 파란 눈, 금빛 곱슬머리로 천사 같은 순수함을 뽐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어른들이 저의 조숙한 미소를 흐뭇해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우주의 신비와 세상을 지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저는 진정으로 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기초 산수를 배우던 날, 제 머릿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며 시냅스가 흥분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지적 추격전의 짜릿함은 이전에는 몰랐던 목적의식과 기쁨으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해서 공부에 임했습니다. 다른 어린 소녀들이 서로 머리를 따하주며 소꿉놀이를 할 때 저는 방정식이와 함과 알고리즘이 복잡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갈망했고 지식에 대한 욕구는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제 외모도 공부하는 성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통했던 뺨은 수없이 낀 이를 걸은 탓에 푹 꺼졌고 안경테는 뾰족하고
각진각도로 변했습니다. 안경은 코에 걸치고 금빛 머리카락은 감각적인 포니테일로 뒤로 묶었습니다. 저는 헐렁한 스웨터와 센스 있는 신발로 옷장을 가득 채운 전형적인 괴짜였습니다. 하지만 제 외모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에게 패션과 경박함은 귀중한 두뇌를 낭비하는 것이었죠. 같은 반 친구들이 화장을 하는 동안에 저는 책에 파묻혀 우주의 비밀을 한 번에 한 정리씩 풀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부심과 걱정이 섞인 시선으로 제 변화를 지켜보셨죠. 부모님은 배움에 대한 저의 끝없는 갈증에 놀라워하셨고 저의 학업 성취를 축하하셨지만 평범한 어린 시절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하셨죠. 부모님은 가족 휴가와 사교 모임 제안으로 저를 지적 고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지만 저는 항상 믿을 수 있는 교과서와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며 거절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신동이라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의 재치와 분석력에 감탄했고 또래 친구들은 경외심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고급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찬사가 쌓여가는 와중에도 저는 왠지 모를 불만감을 느꼈습니다. 학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부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학문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는 지인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항상 경쟁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라이벌 과학자처럼 서로 먼저 암호를 해독하고 다음 큰 발견을 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지적인 1인자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우정이나 동료애가 존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저는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이 심야 스터디와 즉흥 댄스 파티를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관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고 제 자신의 취약하고 불완전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2배로 늘리고 모든 에너지를 수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하며 인공지능의 비밀을 풀고 기술로 가능한 한계를 넓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복잡한 신경망을 설계하면서 연구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손가락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커피캔과 구겨진 방 정식 페이지, 반쯤 먹어버린 프로틴 바 등 연구의 찌꺼기들에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전부인지 궁금해지곤 했죠. 전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을 기회가 제 메일함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명문 연구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의 최첨단 프로젝트를 함께 할 유망한 젊은 대학원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넉넉한 급여와 최첨단 시설, 그리고 이 분야의 최고 석학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모든 것, 즉 김치와 케이팝의 나라, 첨단 기기와 오래된 전통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프로젝트 설명을 읽으면서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 분야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선발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황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짐을 싸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푸른 들판과 고풍스러운 마을이 어우러진 저물어가는 독일 시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업 성취라는 좁은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처 몰랐죠.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고 저와 전혀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제 삶을 심오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움과 좌절, 그리고 제가 꿈꾸던 것 이상의 승리로 가득 찬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장된 기대감을 안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의 북적이는 혼돈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기는 향신료 냄새와 수천 가지 언어의 수다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화려한 옷과 최첨단 기술이 뒤섞인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제가 익숙한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커다란 여행 가방을 뒤로 끌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짜릿한 설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 모험의 시작. 나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여행의 시작이었죠. 습한 서울의 공기와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파수꾼처럼 머리 위로 다가오는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줍고 책만 읽던 수줍은 소녀 이브는 이제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궁금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뒤로 끌고 공항을 나설 때 공기는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이 머리 위로 어렴풋이 보였고 유리와 철제 외관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고향 독일의 고풍스러운 자갈길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잠시 향수병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수많은 얼굴을 훑어보면서 설렘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고 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부터 배우고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쫙 펴고 택시 승차장으로 향하며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주변의 거대한 도시 규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함께 고대 사원이 자리 잡고 있고 최첨단 기술 허브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활기찬 전통시장이 있는 대조적인 대도시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및 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이 로봇공학, 가전제품, 통신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광대역 보급률, 즉 무려 97%의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잘 연결된 국가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휴대폰 보급률이 무려 121%에 달해 인구보다 휴대폰 가입자가 더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일상의 모든 면의 기술이 스며들어 있는 듯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광고판은 모두 개인 맞춤형 광고와 실시간 업데이트가 번쩍이는 인터랙티브 광고판이었습니다. 신호등도 일종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연동되어 차량의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기술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는 경외감과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최첨단 환경, 즉 혁신과 창의성이 장려될 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곳이었어요. 택시가 새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자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야 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연구소 안팎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등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저는 여행 가방을 뒤에 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매끄럽고 모던한 유리와 광택이 나는 콘크리트로 놓여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홀로그램으로 된 명부가 깜빡거리며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찾을 때까지 목록을 스캔한 다음 기대감의 가슴을 두드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저는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기준으로 보면 작은 아파트였는데 간이 주방과 접이식 침대가 있는 미화된 신발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밝았으며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창으로 아래쪽에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낯설고 흥미진진한 신세계에서 저만의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파트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 첨단 기기와 가전제품에 감탄하며 짐을 풀고 적응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명부터 온도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음성 인식, 스마트 홈 시스템, 식료품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식료품을 재주문하는 냉장고, 심지어 바닥을 돌아다니며 먼지와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로봇 청소기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소 압도적이었지만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해보고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꿈꿔왔던 미래, 즉 기술이 삶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고 효율적이고 영열되게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해가 도시 위로 지기 시작하자 저는 피곤하지만 흥분된 마음으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내일은 연구소에서의 첫 출근일이라 속에 오리엔테이션, 회의로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로봇과 AI의 최첨단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끈 모든 사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숙했던 어린 시절의 신동, 시절부터 학업에만 몰두했던 순영한, 그리고 한국에서 이 기회를 처음 알게 된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정확한 시공간에 오게 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율된 일련의 단계,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여정에는 단순한 학업 성취나
직업적 성장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 깊고 심오한 무언가, 도저히 손가락으로 짚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낯설고 경이로운 새로운 땅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가능성에 대한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비행기에서 처음 내렸을 때부터 내면에서 꿈틀거리던 자기 발견의 희미한 느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면의 일부, 아직 가보지 못한 깊이가 있다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방정식과 알고리즘으로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잠이 들면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지만 몸이 여전히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찾았는데 스마트 홈 시스템이 이미 신선한 커피를 끓이고 있었고 그 진한 향기가 사이렌 소리처럼 아파트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잔을 따르고 따뜻한 온기와 카페인을 음미하며 잠시 시간을 가졌고 한 모금 마시는 동안 뇌가 서서히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력을 되찾은 저는 연구소에서의 첫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평소 즐겨 입는 감각적인 슬랙스와 버튼다운 셔츠, 테일러드 블레이저를 선택해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안경을 쓴 저는 진지한 과학자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로 나서면서 저는 긴장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연구, 환경에서 제 기술과 지식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조금만 가면 연구소가 있었고 붐비는 플랫폼을 지나 꽉 찬 열차 칸에 들어가면서 저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고 휴대폰이나 서류에 얼굴을 파묻은 차의 한순간도 잡담이나 멍 때리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거대한 규모와 현대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건물은 우뚝 솟은 유리와 강철 구조물로 매끈한 선과 반짝이는 표면, 하늘로 뻗은 듯한 동굴 같은 아트리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들어서자 친절한 얼굴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이브라는 분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제 귀에도 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접수원은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과 사진이 적힌 세련된 플라스틱 배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출입증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연구실과 사무실에 들어가실 때 필요하실 겁니다. 12층에서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카드를 긁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제 파트너이자 협력자가 될 새로운 동료들과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C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공간은 온통 흰색과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창으로 아래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뻗은 차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 새로운 팀원들이었습니다. 남자 3명과 여자 1명, 총 4명이었는데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고향의 학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세련되고 침착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브 그 여자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앞으로 다가와 외쳤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인공지능 로봇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인 박민서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동료 김재성 박사, 최현우 박사, 이은지 박사입니다. 저는 그들의 단단한 손놀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감탄하며 한 명씩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이 아니라 제가 늘 동경하던 최고의 자리에 오른 노련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수다를 떨고 웃으며 복도를 따라 연구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세련되고 단정해 보였고 집에서 보던 흐트러지고 잠이 부족한 학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설렘과 가능성에 대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최고로부터 배우고 제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연구실에 들어서서 반짝이는 로봇 공학 장비와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소개와 오리엔테이션, 교육 세션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연구원과 엔지니어로 구성된 나머지 팀원들을 만났는데 로봇 공학과 AI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최첨단 시설을 둘러보며 최첨단 장비와 세련되고 현대적인 연구실의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동료들의 따뜻함과 친근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하며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한국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내 식당에 초대해 점심을 함께 먹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공통된 애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알던 경쟁적이고 냉혹한 학계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지애와 협동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면서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감사와 경기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도전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저에게 도전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줍고 책만 읽던 예전의 이브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새롭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에 마음을 맡기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진한 커피를 내려놓고 북적이는 서울 거리로 나가 도시의 에너지와 활력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열정과 강렬함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첨단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센서 융합 기술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이라는 정말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도전적이고 최첨단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종류의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
즉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저를 밀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동료들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놀라운 직업 윤리와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치거나 집중력을 잃는 법 없이 장시간 근무와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끝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과 공통의 목표 의식에 힘입어 이른 새벽까지 일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을 증명하고 그들만큼 능력 있고 헌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으로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장시간의 노동과 끊임없는 압박감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쳐다보느라 눈이 충혈되고 책상에 구부정한 자세로 허리가 아팠으며 수면 부족으로 머리가 멍하고 나른해졌습니다. 이렇게 길고 고된 업무 시간을 보내던 중 처음으로 한국 동료들의 사소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머리는 지저분하게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지고 얼룩진 반면 그들은 왠지 모르게 산뜻하고 단정해 보였고 피부는 빛나고 옷은 뽀송뽀송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특별한 스킨케어 루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관리와 자존감에 대한 감각이 그들의 몸가짐부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세우며 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고 녹차를 마시거나 건강에 좋은 과일과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들은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운동과 명상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힘든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도 항상 평온함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감탄하는 동안 저는 부적절함과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지능과 업무 윤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련되고 깔끔한 전문가들에 비하면 제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털어버리고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긁을 수 없는 가려움증처럼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고 압박감이 가중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부적절함의 바다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로봇의 인식 알고리즘과 관련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중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같은 코드 줄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이 따갑고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좌절감에 손을 토해버렸죠. 난 못하겠어요. 저는 지치고 절망의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 이런 일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과는 달리 엉망진창이에요. 놀랍게도 한국 동료들은 저의 폭발에 충격을 받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동정심과 이해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얼굴은 친절함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브 박 박사가 부드럽게 말하며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들도 못하고 자책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어서 그녀는 한국에는 상황을 읽고 무언으로 이해하는 기술인 눈치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안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희미한 이해와 자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증명하고 동료들을 따라잡는 데만 집중하느라 제 자신의 웰빙과 균형 감각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업무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돌보고 삶의 조화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박 박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저에게 한국식 자기관리의 비결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인삼 같은 전통 식재료를 이용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요가 자세와 호흡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한 분노, 좌절감, 부적절함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문화, 증후군인 화병이라는 개념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일상에 접목하기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활기차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더 많이 웃고 동료들과 더 쉽게 웃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더 크게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여유와 흐름으로 업무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흥미로운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창의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접근법을 떠올리고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동료들도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더 편안하고 중심을 잡았는지,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기여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통찰력 있게 변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승리,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고 어쩌면 항상 존재했지만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묻혀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풍부한 전통과 최첨단 혁신이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복합성에 감탄하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도시를 탐험하며 새로운 음식과 경험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한국 영화와 음악에 대한 애정을 발견했고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흥겨운 팝송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협업을 중시하고 원로와 전통을 존중하며 우수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등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더 깊은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실에서의 업무는 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자 닻이었습니다. 로봇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듭할 때마다 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부심과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열정과 헌신으로 일에 몰두하면서도 균형과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명상과 운동을 하고 공원에서 긴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제게 필요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가 다가오면서 저는 제가 지나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수줍고 어색한 소녀, 자신과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저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항상 한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 쌓은 우정, 경험들은 이제 저의 일부가 되어 제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친구들과 작별을 준비하면서 감사와 경외감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식과 기회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목적의식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들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도구와 힘이 있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최고의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가슴은 추억으로 가득 차고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모로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렘, 긴장감, 그리움 등이 어지럽게 뒤섞여 소용돌이치며 짐을 챙기고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활동을 위해 독일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북적이는 터미널에 나와 고향의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저는 불확실성과 떨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제가 변한 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제 안에서 일어난 심오한 변화, 제가 얻은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삶,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할까요? 세관과 수암을 찾는 곳을 통과하는 동안 이 질문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마침내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저를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환한 얼굴을 보았을 때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브,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기 위해 앞으로 달려오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오,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었어. 아버지도 포옹에 동참하여 두 팔로 우리 둘을 감쌌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야. 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버지의 따뜻함과 사랑에 빠져들었고 긴장과 불확실성이 몸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익숙했던 랜드마크와 풍경이 마치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 어린 시절의 침실에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포스터, 선반에 꽂힌 책, 장식품과 기념품 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일종의 멍한 상태에서 예전 생활의 리듬과 일상에 다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모험담을 들려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경험의 깊이나 제가 변화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음식, 패션, 대중문화 등 한때는 이국적이고 흥미로워 보였던 모든 표면적인 것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더 깊은 교훈, 즉 자기 관리와 균형의 중요성, 공동체와 협업의 가치, 우수성과 혁신의 추구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의 눈은 초점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곤 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감과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에너지와 활력, 연구소에서 일할 때 원동력이 되었던 목표 의식과 가능성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료들과 쌓은 깊은 유대감,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도 그리웠죠. 친구들과도 가끔 다투기도 하였답니다. 제가 한국은 뭐든지 빠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들은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설득을 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친구들도 꽤 된답니다. 사실 독일에서의 행정 시스템은 느린 게 사실이니까요. 예전 문화들이나 건물들이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도 할 게 없어요. 모든 게 지루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났고 또 빈대도 요즘 많아서 전 여기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맞다! 또 밤에는 무서워서 편의점에도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었냐고요? 뭐라고 이야기 드리긴 그렇지만 저희 집 근처에 사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만간 같이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말고 다른 곳에서 한번 지내보고 싶은데요. 어디가 좋을지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